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그때도 싸울 수밖에 대안이 단 한 글자도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 시기를 78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불평등이 확대된 객관적 지표는 너무나 뚜렷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치솟는 물가 속에서 한국 사회는 더 불평등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서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는 110가지에 이르는 국정과제에서도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노동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그 중에서도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들은 유령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차례나 집회와 행진을 하고 인수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어렵다고 외치며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매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고 갔지만 그뿐이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회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 산재로 죽어나가고 있고 최저 낙찰가 제도 때문에 원청에게 착취당하고 임금차별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 국민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2달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1차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2년째 임금 동결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공공기관 자회사에게 기재부는 예산 운영 지침을 들이대며 노사와 합의한 임금 인상안조차 주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합의해놓고도 수개월째 세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용역회사 갑질에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한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말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국민들에게 실행하십시오.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기 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는 노동자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무너지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함께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주의가 아니라 공공성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와주신 연대 단위 동지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약 2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대책 혹은 정규직 전환대책을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추진한 이유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사용이 매우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노동자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몫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업무와 정규직의 업무가 애초에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부서 전체를 외주화했던 이른바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의 구별, 김대중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했던 그 강력한 근거가 사실상 관념에 불과하다는 진실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이유는 기업활동의 자유가 사회적 위기를 가중시키는 수준까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인 시그널을 형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조리한 실태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비정규직의 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은 또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2021년 작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한 해에만 53만 명이 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한 달에 344만 원 받고 있을 때 비정규직은 1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 임금 격차는 51.5%에서 52.2%로 대래 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이 1만 명 늘었을 때 비정규직은 5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틈타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5년 뒤의 일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규의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되래 비정규직 사용을 합리화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자에게 직무급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가난한 정규직들이 늘었습니다. 이제 정규직이 되었으니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는 가난한 정규직들이 생겼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모직 전환, 간접고용의 자회사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른바 짝퉁 정규직, 이런 정규직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차별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림자 비정규직들이 생겼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다층적인 위계적 구조를 만들어서 무늬만 정규직, 그나마 나은 정규직, 진짜 비정규직 간의 차별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고, 누가 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빼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규직이지만 현실은 비정규직인 이 구조, 차별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몰아낸 이 구조로 비정규직 보호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년간, 특히 지난 5년간 심화된 비정규직 사용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구축한 정책 덕분에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고 임금 격차는 더 많이 벌어졌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은 완전히 굳어진 듯 보입니다. 애초에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동원된 핵심과 비핵심이라는 구별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차별의 근거로 내면화된 결과가 공정을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2004년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대규모 생산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모두 비정규직 보호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차별의 법적 표현물들입니다. 그렇게 지난 20년 이러한 법의 근간은, 그러니까 차별을 양산하는 법의 근간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들이 자리합니다.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오히려 공공부문에 제한된, 공공부문에 한정된, 오직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되면서 공정 논란이 터졌습니다. 공정 논란에 그나마 추진된 정부 정책이 흔들렸고, 이는 공정의 바람이 워낙에 거세서가 아니라 애초에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의 그 이중성 혹은 그 모호성, 그 모순으로 인해 아주 손쉽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파업을 선언한 마사회, 호로일 네트워크스, 특히 건보공단 콜센터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공정의 논란은 사회를 뒤흔들었는데, 그리고 정권의 색깔까지 바꾸어 버렸는데, 즉 정작 공정 논란을 야기한 비정규직 문제는 대선 기간 동안 침묵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은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기는커녕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대 정부에 비해 3배가 넘는 정규직을 전환했다고 그 성과를 자부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그 어떤 평가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정치 세력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의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서로 침묵을 유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그 혼탁한 정치판에서 체계적으로 침묵을 강요당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20년에 이어 앞으로의 5년에 무엇을 중심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그나마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2000년의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517일간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파견 노동자를 조직한 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이 있었고, 계약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한 롯데호텔 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로운 정부의 집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으로 끝나지만 오늘부터 다시 비정규직들의 파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 정부와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그 목소리에 연대와 투쟁의 인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여지와 멈춰서는 비정규직 말아봐라. 죽음의 여지와 멈춰서는 비정규직 말아봐라. 이렇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특히 우리 노동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말 그대로 말잔치로 끝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코레일,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 아시아나케어 등 그 어느 사업장 하나도 정규직화는 부정당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줄어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케어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고용구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주거와 교육, 삶의 질과 양극화와 맞닿아 있으며 근본적인 모순 해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이고 평등과 공정, 상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노동을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라 하여 고용과 임금, 복지에서 거의 반토막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면 이것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동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조차 노동의 가치에 반하는 이런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기업에서부터 그 모순과 불평등을 없애고 바로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노동 존중과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실천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야말로 민주정부의 가치이기에 노동자의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삶 역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법과 정책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억울한 노동자가 나오지 않게 현명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여전한 처벌과 중간 착취, 비정규직이 사는 세상 바꾸고 낙찰률 폐지하고 제대로 된 임금 보장 받아야 합니다. 마사회는 해마다 임금 인상, 자회사는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마사회와 합의한 근속의 인정에 따른 단계 전역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시중령 단가도 반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스타 계약 금액이 2년째 동결되고 올해는 단계 조정 금액이 반영돼야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스타 계약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해마다 임금 인상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우리는 올해 임금 인상을 위해 임금 교섭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지만 우리의 요구인 낙찰률 폐지, 직종에 맞는 시중금 낙하 100% 적용과 보존수당 축소와 폐지를 위해 임금 체계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교섭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고 조정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쟁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압도적인 가결과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는 5월 27일, 28일, 29일 3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선전용과 중시 10대 등을 배치해서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 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찰률 폐지, 예산지침 개정, 접정인원 확보 등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단위들과 함께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보다 강하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선거 시절부터 노동의 무지를 드러내며 선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막말을 하고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등 임금의 유연화를 이야기하는 대통령입니다. 이 말은 주 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는 물건을 확장하고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통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해서 초과시간을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하라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건비에 대해 낙찰률 적용을 제외하고 임금을 후려치니 없도록 요구합니다. 저임금 고착과 중간 착취 조정하는 예산지침 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공기관 자회사 단위들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5월 27일, 28일, 28일, 29일 공동투쟁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중간 착취 끝장내자!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려 출근이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기나 코로나를 앓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무급병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용역업체는 원청인 건강보험공단의 눈치를 보느라 인권과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고 상담사를 통제하기만 급급합니다. 중간 착취에 시달린 상담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로 상담을 해야 할지 성과급을 위해 전화를 많이 받아야 할지 갈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상담 노동자의 인권을 바로 잡으려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이 답이라 생각하여 지난해 8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무노동, 무임금, 파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 사무 논의협의회에서 소속기관 전환으로 결정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6개월 넘게 지연시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새 정부에 기대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에 빠진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없는 새로운 세상을 안겨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그건 단지 희망이었나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110대 국제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가 되기를 바랬지만 기대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득권화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내건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불평등한 세상, 소외받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동자들, 인건비 낙찰률 적용으로 설계된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한국마사의 자회사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6개월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저희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정부에게 버려진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고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외면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5월 27일부터 3일간 무기한 투쟁으로 맞설 겁니다. 우리는 정부를 향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질 않길 바라며 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20년, 21년 66일간의 전면 파업에 이어 4년 연속 파업에 나섭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곧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 네트워크스 조합원들은 불평등한 구조에 맞선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인건비로 받아온 돈을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경영진의 헛소리를 더는 못 듣겠고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전철역에 예비 인원이 없어 실 권리를 빼앗기고 대체 근무를 하면 돈 벌려고 그런 것 아니냐? 총 금액은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다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사측에 비아냥되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동안 그들은 정규직이라며 6천, 7천을 받고 인원은 1억을 받는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서울역과 수원역, 대전, 동대구, 부산역에는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표를 팔다 파김치가 되어가는 승차권 발매 영무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사람을 줄이더니 일상으로 회복돼 이용객이 넘쳐나는 영무원을 채우지 않아 제발 사람 좀 치워달라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철도 고객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130콜 이상 받으라며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 기가 멀게 하고 방광염과 스트레스 장애 등 온갖 질병의 상담사들을 내몰더니 코로나19 핑계로 사람을 줄이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몸이 망가져야 합니까?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해외 입국자 수송을 전담하면서도 백신조차 차별받던 운전원들은 이제 임금이 줄었고 사람도 줄었습니다. 응급 혈액을 나르고 백신을 나르고 지역과 지역을 아주 빠르게 이어주는 KTX 특송은 공공성을 이유로 10년간 딱 한 번 요금 인상을 했지만 이제는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소를 줄이고 사람을 줄여가며 없애려 합니다. 우리나라는 명분 아래 몇 년째 인원수가 넘는 주차사업, 6, 7천을 받는 정규직이 실비한 본사에서 최저임금 외에 단 한 푼도 못 받으며 일하는 가두수불 조합원, 코로나19를 핑계로 떠돌며 일하다 돌아오면 최저임금이 월급인 수화물 조합원, 불투명한 미래에 내몰린 체크인 조합원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게 차를 받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섭니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만들고 있는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초개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전적자들을 앞세워 인력 감축에 혈안이 된 코레일, 초개선을 가로막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싸움에 나섭니다. 당연히 우리의 투쟁에 대한 답은 공공부문의 최종 사용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레일 네트워크스 노동자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찾아가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공동파업은 시작일 뿐입니다. 흩어져 있던 비정규직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하나둘 힘을 모으는 시작이고,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민간의 비정규직, 정규직들이 불평등을 갈아엎는 투쟁의 시작입니다. 우리 코레일 네트워크스 조합원들은 그 시작과 끝에 물러섬 없이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투쟁! 비정규직 이제 그만 동지들도 함께 하셨고, 비정규직 빗자도 없는 국정과제 폐기하라!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촉구, 일단 발언성에서 나오고 지비응답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청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률상에서 일반 사람의 최종의 대표님을 한개 놓치고 발언을 자, 하세요. 예. 이 용산구의 부당한 행정과 오늘도 짓밟히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 기계가 안 도와주네요. 예,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쓰레기 수거 용역을 책임지고 행정을 감독하는 용산구는 다음 지시서에 스스로 용역 개시일까지 인력과 차량을 확보 배치해야 되고, 구역이 변경되면 인력과 장비를 승계해야 하며, 인력 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적기관이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와 정부 부처 합동으로 2019년에 만든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고, 과학 지시서에도 엄연히 글자로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강요하면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은 누가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고용승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입찰 시에 업체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라는 거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소임금 수준과 이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입찰할 때만 인력과 장비를 마치 다 갖춘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놓고 그렇게 하라고 용산구에서 압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업체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이고 용산구 입장에서는 소극 행정의 극치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고용승계도 하지 않고 인건비만 고스란히 받아가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의, 그리고 국비로 내려온 소중한 혈세를 부당이득으로 업체에게 챙겨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산구가 이런 것을 감독하지 않고 지금 5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공짜노동, 유령노동 당장 멈추고 실질적 사용자인 용산구청이 즉각 교섭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자체장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장은 그리고 용산구청은 이와 같이 방만하게 운행되는 청소행정 당장 중단하고 우리 소중한 조합원들, 소중한 근로자들 안전과 생명을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합병 문제에 있어 구청이 문제인지 용역 사장들의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급은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수년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였지만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단지 가족 생계를 위해서 부당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못하고 청소 업무를 해왔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이든 용역 사장님들이든 배불리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최소 생계비 주는 것도 아깝습니까? 최소 인원으로 작업 중에 다치거나 죽기도 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젠 생계비에 몰려 저희 가족들 다 죽일 겁니까? 밀린 월급 저 오늘이라도 당장 주십시오. 제가 적혀있는 내용 말고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집 슈퍼에 지갑을 깜빡 놓고 왔다, 외상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쌀 4kg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도 쌀 4kg 살 돈이 없어서 외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까? 이게 구청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면 우리 사장 잘못입니까? 월급 일한 만큼 주세요.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그대로 달라는 건데 저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청에서 저희는 3년마다 계약을 하며 3년간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올해 2022년도 시급 기준으로 24년도 12월까지 똑같이 주는 게 구청 논리입니다. 이게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수년간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서 가족 살린다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가 아쉬워서 이 월급까지 뺏어가려고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돈은 주고 합병을 하든가 뭘 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좀 구청장님 급여 못 주겠다면 대통령님께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저 가정사 이력을 말씀드릴게요. 10년 전부터 애 둘 데리고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게 삽니다. 못나서 그럴 것 같다, 잘난 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만 살면 살겠지 하는데 왜 이렇게 난관만 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경우만 생깁니까? 내가 전생에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힘이 돼 주셔서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결제를 내려서 삼성환경에 급여를 좀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구 불법 비리 청소죄 즉각 처벌하라! 네,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 청소죄 비호하는 용산구청 즉시 감사하라! 용산구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합니다. 돈 많아요. 거기다가 기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용산구 환경미화원 사망사건 아실 겁니다. 야간 근로 시간이 10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 놓고
환경미화원 임금 3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새끼들입니까? 법도 안 지키고 정부에서 주라는 지침도 안 지키고 최소한의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고 환경미화원들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전 정권에서 행정지침 1호가 환경미화원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것을 정부 각 산하단체에 지시를 했겠습니다. 용산구 공무원들은 사람도 아니고 국가에 명도받지 않는 그야말로 무소비리에 그냥 사람 얼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에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용산구청하고 사용자 문제를 왜 노동자들에게 전가합니까? 노동자들은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 간에 계약이 어떻게 됐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우리 노동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소했는데 왜 돈을 안 줍니까? 그 돈 용산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업체사장 한 놈한테 몰아줬습니까? 몰아줬으면은 용산구청이 업무상 배임 횡령이 되는 거고 들고 있으면은 진짜 사장이 용산구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 줬던 말았던 환경미화원들 임금 줘야 됩니다. 끝으로 계약법상의 맹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민간이 딱 청소대행과 관련돼서 공개 입찰했습니다. 공개 입찰한 조건은 용산구청에 일하는 허가된 업체입니다. 그 허가를 누가 내주느냐? 용산구청이 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말은 공개 입찰이지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용산구청이 허가하지 않는다 청소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태는 용산구청이 이미 업자들과 짜고 진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경우에 대행계약서를 쓸 때에 차량 몇 대 가지고 있고 노동자 몇 명 가지고 있고 청소할 때 이러이러한 구역을 먼저 하고 다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은 대행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해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면은 우리 노동자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왜 안 줘도 되는 것 헛돈 써가면서 노동자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민간위탁을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찬찬히 돌이켜보고 각종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이것은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이 되었거나 짬짜비해서 이권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밖에 추측할 수 없습니다. 싸움하려면은 너희들끼리 싸움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떻게 호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정말 답답하게 합니다.
저 개인은 용산구 구청에 하청일을 하게 된 걸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스럽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5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자의 최우선인 근로계약서마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몇 번이고 구청에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너희가 알아서 하랍니다. 저희는 누구에 또 어떤 분들에게 일어나 취사를 받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노동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만 해주라는 게 저희들 보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하나로만 전가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것만이라도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처한 노동 환경은 정말 최악입니다. 구청의 암묵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지원인지 지금은 타회사 차량과 직원이 저희 일하는 지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역인지 깡패인지 모르지만 건달인지 모르지만 몸의 문신과 등팔도 아주 좋습니다. 험악한 인상으로 저희 노동자들을 협박합니다. 협박. 차마 용기 내에 저희 일하는 곳에 왜 오냐고 직원들이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험한 인상과 험한 말로 대답할 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하면서도 무섭고 겁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또 부모를 모시고 있고 딸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겁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겁먹지도 않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말을 좀 기꺼이 주십시오. 조그마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용감히 투쟁하겠습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용산구청 노동자 생존권 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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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고발도 하기도 하고 감사 청구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사장이 돈을 갖고 우리한테 월급을 안 주면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과 옆 한강 사장과 그리고 구청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모자란 생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구청이 정확한 순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너네 한강이 그냥 합당하면 되겠지 하면서 준비도 안 된 한강 업체에 돈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구청에서도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풀어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줬는데 그런 식의 계속 진행형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간 그러고 있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누군가 대통령 권한으로서 줘도 되지 않습니까? 돈을 주셔야 됩니다. 4kg 19,000원밖에 안 하는 거 외상을 해야 됩니까? 구걸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벌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돈을 안 주고 왜 이 모양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까? 제발 저는 예전 선인들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살, 불신 안 할 겁니다. 같이 죽을 겁니다. 내 돈 가지고 있는 놈들, 구청 놈들 싸그리 같이 죽자고요. 그냥 실제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자입니다. 우리 헐신국 지금 부회장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리청소업체 비하는 용산청 즉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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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를 맡은 저는 장애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입니다. 또한 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그리고 장애인을 돌봄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그림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 노동자들이 그림자 노동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태양이 없다면 그림자는 당연히 없게 되죠. 누군가는 이 그림자, 그늘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돌봄 노동이 제대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좀 더 대우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돌봄 노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남을 돌보는 일은 하찮은 일, 아무나 하는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 돌봄 노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5년간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일터에서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그 기반과 배제의 정책으로부터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때 어땠습니까? 노동이라는 가치는 실종되고 혐오를 조장하고 남성과 여성을 가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공약을 보면 이마저도 있는 공공의 영역을 끊임없이 민간으로 시장으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또다시 우리 장애활동 지원사와 같은 돌봄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에 장장 9일간 도보행진도 시작하려 합니다.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장애활동 지원사 노동자들이 전국의 국민들과 만나서 돌봄 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인지를 말하려 합니다. 이제 장애활동 지원사 노동자들도 우리의 권리,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활동 지원사들의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는 활동 지원사들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활동 지원사로 일하는 것에 대해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 서비스를 민간과 시장에 맡기는 순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활동 지원사의 임금과 처우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질 높은 서비스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이 시대의 과제이고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안정을 기하고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여 질 높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장애인 이용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리는 그날로 추락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돌봄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금 손실이 발생하고 노동자는 일이 끊겨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매달 임금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활동지원사 시급은 겨우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별도의 수당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준 낮은 활동지원 수가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정하는 예산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으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후 고시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비스 이용 장애인 활동지원 노동자 민간 위탁 운영 중개기관에서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수가를 결정한 후 모든 책임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떠넘기고 기관과 활동지원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수소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노동자가 나섰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서비스 이용 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월급제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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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윤석열 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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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비율로만 보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문재인 정부 1, 2년 차에 산입법인을 확대시켜 상여금,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마치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락되었습니다. 이에 얼마 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최저시급이 아닌 바우처 수가 시스템으로 임금을 받으며 바우처 수가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바우처 수가는 시간당 14,800원이고 여기에서 중개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비용 약 25kg를 공제하면 활동지원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임금은 약 11,000원에 불과합니다. 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데 11,000원이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1,000원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 사실상 최저시급과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의료연대본부에서 2018년 약 1,000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에서 활동지원사의 평균 임금은 130만원 정도였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월 한산 최저임금이 157만원 정도였으니 그에 비하면 활동지원사의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년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는 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얼마로 인상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노동은 사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노동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필수 노동이고 중요한 노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활동지원 노동의 질이 떨어질 것이며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활동지원 노동이 가치 있는 노동으로서
제대로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월급제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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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